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ABC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기초 완성 프로젝트 1편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과 또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단계별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거나 할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쓱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요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올해 초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자, 그 영화에도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맞습니다.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을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비 기본 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관할구역 내에서 이 지역은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낡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지역들을 먼저 선별을 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이런 지역들을 실제로 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좋은지를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이런 요건들을 이제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요 경우에만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진행되려면 제가 안전진단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야 이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다 검토를 해보고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참고로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획도 다 세워주고 구역도 지정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동네가 너무 낡았으니까 이제 정비 사업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필요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자, 사실 지자체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정비구역 지정해주는 데까지만 판을 이제 깔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되고요. 이제 각 추진위원회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동의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 중에서 그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는 이제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역 내에 이 조합원이 되기에 적합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비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가 이제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비 사업의 각종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주민 동의 요건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다라고 하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이니까 뭐 750세대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뭡니까? 각 동별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동은 다 동의를 했는데 101동만 그 101동 주민들 중에서 반 이상이 반대한다. 이러면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즉 예비 조합원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대지, 땅의 총 면적의 합이 전체 사업 면적의 반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자체에다가 자, 요건을 다 채웠으니까 우리 조합 설립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고요. 이제부터 그 조합에서 이 정비 사업에서 필요한 각종 업무들을 도맡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조합에서 그 정비 사업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뭐 설계사무소에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이제 설계도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그 아파트 단지가 뭐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파트가 뭐 레미안이 될지 자이가 될지 힐스테이트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한남 3구역 이 시공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일군 건설사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건설사들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조합원들끼리 이제 투표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공사 선정이 그 서울시와 타 지자체가 그 시행 시기가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전부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바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요 다음 단계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공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이 시공사에서 돈을 이제 빌려와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시공사와 이렇게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던가 이런 위험 요소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조합에서 이 재정적,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순서를 좀 뒤로 미루어 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한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은 뭐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설계도 뽑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뭐 어떤 부대 시설 넣을 건지, 뭐 도로는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안을 다시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검토받고 인가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아파트가, 단지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대지 면적, 평형 구성, 세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흔히 이제 감정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즉, 이제 조합원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자, 요 절차는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구역 안에 빌라를 한 채 들고 있는데, 요게 가치가 뭐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한 1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뭐 25평을 분양받으려면 4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3억을 더 내야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가진 빌라가 감정평가 받았더니 뭐 5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1억을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거죠. 즉, 이 감정평가를 해야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얼마를 낼지 요 기초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요 단계에서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요 분담금은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성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다. 요 정도만 이제 알려주려고 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요것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조합원들에게 다 통보가 되고 나면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자, 네가 가진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요 정도가 나왔고 너는 아마도 분담금을 요 정도 내게 될 것 같아. 너 분양 받을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에서는 이제 뭐 동호수까지 추첨하는 건 아니고요. 분양을 받을지 말지 그리고 몇 평형으로 받을지 요 정도까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총 세대수에서 조합원 분양 물량이 빠질 거고요. 또 임대 아파트 물량도 빠지고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가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두 세부 내용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거의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것부터 또 뭐 일반 분양 세대수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가진 종전 자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인 계획안을 지자체에다가 보고를 하고 요거를 이제 검토받고 인가를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요 절차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관리처분까지 받게 되면 그때는 사업성을 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낡은 집에 거주하던 이제 조합원들이 이주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조합원들에게는 또 이주비도 제공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주가 끝나면 철거를 하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정말 뭐 긴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분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일반 분양 성적에 따라서 이 정비 사업의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완판이 된다. 이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미분양이 막 많고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러면 그 부담이 이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을 거쳐서 준공이 나면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뭐 보존 등기가 바로 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절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전 고시 및 청산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가 최종적으로 모두 완료되고 나면 비로소 이 길고 길었던 정비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한 것이니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요건에 맞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모아서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정하고 뭐 설계도 뽑고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관할 담당 지자체에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사업시행 인가고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고 나면
이제 조합원들이 가진 종전자산을 평가를 해서 대략적인 분담금도 이제 추산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되게 되고요. 비로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자, 그 이후에 이주, 철거, 그리고 이제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분양을 거쳐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1년의 어떤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뭐 말로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고요. 중간에 변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투자적인 부분은 싹 제외하고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절차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알아본 것이고요. 실제로 투자를 한다면 뭐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